안녕하세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수 학습 자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패들렛입니다.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강의 순서는 첫 번째, 패들렛을 소개하고요. 두 번째, 패들렛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직접 실습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패들렛을 사용하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직접 수업에 활용했던 방법들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은 한 작업 공간에 여러 사람이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는 협업 도구입니다. 링크를 통해 쉽게 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교사가 활용하고 있는 교육용 에듀테크 도구입니다. 즉, 학생들의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고 협업도 가능하다는 것이 수업에 사용할 때 유용한 부분이겠죠. 패들렛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형식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 즉 수업 상황에 따라 알맞게 변형시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보시겠지만 화면 변환이 어렵지 않으며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을 다양하게 적용해 보시는 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패들렛은 검색, 링크, 자료 업로드가 수월합니다. 패들렛 게시물은 자료 검색, 링크 첨부, 파일 첨부 등 다양한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보관 용도로 사용합니다. 아카이브 저장하면 수업 자료를 보관하는 클라우드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아카이브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패들렛을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검색창에 패들렛이라고 찍으면 되는데요. 그럼 아마 맨 위에 뜰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첫 화면입니다. 그럼 회원가입부터 해볼까요? 구글 또는 이메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가입했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패들렛 화면으로 접속해서 보여드릴게요. 패들렛으로 들어오셨나요? 이제 여기에 가입을 다 하셨으면 로그인 하시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지금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아무 패들렛도 없겠죠. 왼쪽 위에 만들기 보이시나요? 이제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를 누르면 빈 게시판, 빈 샌드박스, AI 레시피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패들렛에는 게시판만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계속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소개하고 가장 기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 게시판에는 담벼락, 캔버스, 타임라인, 그리드, 스트림, 지도가 있네요. 이게 바로 게시 형식입니다. 담벼락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고요. 위에 구분되어지는 화면은 섹션이라고 합니다. 섹션이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학급마다 혹은 학생마다 또는 분류마다 아래로 쭉쭉쭉 게시할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됩니다. 다음은 캔버스입니다. 캔버스 아무 곳에나 게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학생들의 자유도가 높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에 있는 게시물끼리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학생들끼리 협업하여 하나의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번엔 타임라인입니다. 말 그대로 게시 순서대로 옆으로 게시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시대 상황별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든가 그럴 때 사용되는데요. 담벼락과 차이는 가로냐 세로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을 볼 때 세로로 게시하면 마우스로 화면을 내리기 편하기 때문에 담벼락을 쓰지만 옆으로 보는 것이 편하다면 타임라인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드입니다. 한 화면 안에 여러 개가 같은 섹션 아래 구성된 것으로 보이시나요? 한 줄이 아니라 화면의 한 섹션 모든 것이 보이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섹션 하나의 게시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번에는 스트림인데요. 스트림은 섹션도 게시물도 크게 하나씩 보이는 것입니다.
단어 뜻 그대로 흘러가게 쭉 게시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은 지도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6개가 사실 모두 기본적으로 패들렛에서 사용하는 게시 형태들이고 하나의 패들렛으로 형식을 바꿔봤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들었던 형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는 담벼락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시는 지도도 너무 이상하죠? 학생들 게시가 지도에 일일이 붙었네요. 지도 형식은 지도의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지리 수업이라던가 역사 수업 등의 형태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도의 정확한 위치에 게시물을 쉽게 게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게시되는 내용은 지도에는 어울리지 않죠. 그럼 다시 담벼락으로 바꿔야 하는데 게시 형태가 바뀌는 것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처음 있었던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수업의 형태에 맞게 패들렛 형식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인터넷 패들렛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빈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목과 형식이 주어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야겠죠. 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식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담벼락으로 할게요. 그리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섹션을 넣을 것이냐, 넣지 않을 것이냐는 선택인데 일반적으로 패들렛으로 수업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섹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볼게요. 화면처럼 섹션 1이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학생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모둠 이름을 적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했고요. 모둠 1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섹션을 추가해서 다음 모둠에 섹션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3개의 모둠의 방이 결정되었네요. 디테일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오른쪽에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패들렛에 대한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개인 아이디에 대한 설정입니다. 저도 눌러본 게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는 잘 안 눌러요. 그 다음에 화살표는 공유입니다. 우선 공동 작업자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방문자 옆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액세스 없으면 나만의 작업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독자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댓글 추가자는 댓글까지 작성할 수 있지만 게시물을 게시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과 협업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작가로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 조정자는 학생들이 섹션을 만들 수도 있고 이 전체적인 형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링크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이곳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개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학교 전체 대상으로 할 때는 공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밀로 해서 한 학급 학생들과만 공유합니다. 비밀은 링크를 준 사람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비밀번호도 괜찮습니다. 링크가 있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들렛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들렛은 회원 가입을 학생들이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플을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터넷 창으로 바로 들어가져서 학생들이 게시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밀 로그인이라는 링크 프라이버시가 따로 있는 것이죠. 로그인을 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비밀번호보다 더 강력하게 입장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비밀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작업자 추가는 본 패들렛을 다른 교사와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갈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들렛 아이디를 쓰고 초대를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 다음 링크는 학생들에게 패들렛을 공유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되겠는데 클립보드로 링크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링크 주소를 공유할 수 있고요. 구분 링크는 섹션별로 학생들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다른 섹션에서 하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패들렛의 단점 중에 하나를 가장 강력하게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패들렛은 작업을 하다 보면 다른 학생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고 따라서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 각자의 섹션만 해당 학생에게 전달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제출물 요청 링크는 링크를 받은 사람이 게시물 하나만 올리는 겁니다. 링크를 클릭한 사람은 패들렛이 무엇인지 모르고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게시에서 맨 앞에 게시가 됩니다. 링크 자동 복제는 링크를 클릭하는 누구나 패들렛의 복제본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유용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 대상으로 할 때는 이걸 활성화시켰을 때 다른 학생이 작성한 것이 고스란히 복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준 적은 없습니다. 이제 공유입니다. 슬라이드쇼는 현재 게시물을 순서대로 파워포인트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발표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패들렛의 단점이 게시물을 그대로 크게 띄워도 글씨가 크지 않는 것인데요. 슬라이드쇼로 보여주면 화면이 크게 보여서 학생들이 발표할 때도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QR코드 받기인데요. 학생들에게 패들렛을 공유할 때 저는 종종 사용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을 다들 갖고 다니기 때문에 화면에 QR을 띄워주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에 삽입, 다른 앱을 통해 공유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는 파일로 저장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로 보관할 게시물들을 원하는 파일 형식을 선택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학생들의 게시물로 다른 부분을 사용할 때, 다른 것으로 활용할 때 유용할 것 같죠? 다음 아이콘은 복제입니다. 저는 간혹 제가 했던 패들렛을 복제해서 사용하는데요. 바로 학급별로 받을 때입니다. 30개의 섹션을 만들었는데 또 만드는 수고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복제를 사용합니다. 게시물이 많으면 복제하는 경우도 오래 걸립니다. 다시 홈 화면으로 가면 지금처럼 복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3개의 여기 점 있죠? 이걸 눌러볼까요? 북마크 추가를 하면 폴더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개는 이제 아시겠죠? 패들릿 아카이브,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패들릿은 무료로 개설할 수 있는 것이 3개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더 많이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유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로는 1년에 89,000원을 내면 20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129,000원을 내면 무제한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수업에서 필요하다면 정보부 예산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패들렛에서 아카이브입니다. 여기 아카이브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됨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방금 보낸 화면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잠시 쓰레기통 옆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아예 쓰레기통에 넣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깐 옆에 두는 것입니다. 그럼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다만 지금처럼 아카이브에 하면 편집도 보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아카이브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그 화면으로 갈 수 있겠죠. 즉 쓰레기통 옆에 있던 것을 다시 갖고 와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패들렛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종 모양이 있네요. 이 패들렛에 대한 활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게시물이 언제 들어왔는지 등등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화살표는 아까 배웠는데 아실까요? 바로 슬라이드 쇼보기입니다. 지금은 게시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이는데 쇼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톱니바퀴입니다. 대부분 인터넷에 있는 웹에서는 이 톱니바퀴 모양이 설정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찾으면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제목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은 바로 이 제목 밑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아이콘 추가도 가능합니다. 아이콘을 추가하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바로 제목 옆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은 비주얼인데요.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배경화면을 바꾸는 건 단색, 그라디언트, 질감 및 패턴, 그 다음에 사진, 그리고 마지막에 검색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디지털이라고 찍으면 이 검색 단어에 관련된 그림들이 나오고 얘를 한번 넣어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뒤에 화면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화면을 바꿀 때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색상 스킴인데요. 여기 글씨에 들어가는 스타일이 라이트냐 다크냐인데요. 지금은 화면이 검었기 때문에 라이트로 우선 해놓고요. 글꼴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글꼴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게시물의 크기는 표준과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가 조금 넓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입니다. 게시물의 형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쓰다가 바꿔도 다시 바꾼다면 그 게시판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꾸는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섹션별로 게시물 그룹화 할 거냐 안 할 거냐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인데요. 정렬 기준은 게시된 날짜 또는 드래그 앤 드롭을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목 순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이들이 제목을 안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은 게시물의 이동이 가능하고 게시된 날짜 순서로 게시물이 게시됩니다. 저는 새 게시물을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야 제일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것대로 하는 게 사용할 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됩니다. 댓글은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댓글을 필요하는 수업도 있겠지만 댓글은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댓글이 필요한 수업이라면 학생들에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글을 써야 하고 선풀을 써야 된다는 것도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인데요. 반응은 안 할 수도 있고요. 좋아요를 클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공감, 비공감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부터 5개까지 별점을 줄 수도 있고요. 점수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응을 하도록 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이 관심이 없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괜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봐 저는 제가 미리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그런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반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선생님들께서 어떤 수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게시물에 대한 설정도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작성자와 작성한 날짜를 표시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익명으로, 즉 로그인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표시해봤자 익명이라고 써집니다. 그 다음에 게시물의 제목, 본문, 첨부 파일을 맞춤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이거는 어떻게 되네 하는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게시물 필드는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에 따라 게시가 불가능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면 선생님이 승인한 것만 게시가 가능해서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지 않도록 시간차를 줄 수 있습니다. 복제는 관리자만 가능하도록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복제는 관리자만 가능하도록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복사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지만 학생들끼리 협업을 위해 게시물을 복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수업 형태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만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인 기능은 익히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게시물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게시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게시할 때는 파일이라던가 링크, 카메라 찍어서 이미지 또는 다른 유형들도 다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한번 게시물을 만들어 볼게요. 자, 학생이 이렇게 게시했다라고 하면 여기 점 3개 보이시죠? 점 3개를 클릭하면 이 게시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게시물 색깔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깔로 무엇인가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형식이 캔버스라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게시물을 빨리 하나만 만들게요. 여기에 게시물의 연결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연결 누르면 연결된 거 보이시죠? 그렇게 마인드맵 같은 것을 여기서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활용해서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기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빈 샌드박스는 협업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 나온 형식입니다. 저도 사용해 본 적은 없고 지금 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함께 협업해서 화면을 꾸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림을 검색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요. 동영상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캔바처럼 협업해서 하나의 페이지를 꾸밀 수 있는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I 레시피인데요. 아직 베타 버전이라고 나오네요. 제가 이 중 한 가지를 골라서 만든 패들릿을 보실게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AI 레시피 중에 수업 활동 제작자를 눌러서 나온 화면에 수학, 인수분해, 그 다음에 등급은 3개 선택하고 아이디어 받기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 AI가 만들어 주고요. 이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나온 패들릿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시피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패들렛을 제공해 주고 설명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모두 보기를 누르시면 다양한 것들을 더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수업 플랜을 눌러서 나온 패들렛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했던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처음엔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연수를 듣다가 패들렛을 접했고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시간에 집에서 학생들이 잘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지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좀 다른 화면이긴 하지만 학습지를 올려서 제가 거기에 댓글로 잘했다 칭찬해주고 이런 형태로 사용했었고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의 풀이를, 자신이 맡은 풀이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형태 혹은 학생들끼리 공유하는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 특강을 이용했습니다. 여기 제가 가려놓은 건 학생들 이름이 보여서 이렇게 제가 가려놓은 거고요. 섹션별로 이렇게 해서 제 수업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이때 수업은 학생들이 영상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PPT로도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특히 중간중간 영상을 넣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걸 계속 보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패들렛을 이용하면 영상도 바로바로 링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PPT도 업로드를 해서 따로 저장 매체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업할 때 수월한 것 같아요. 즉, 이 수업과 관련된 걸 하나의 클라우드에 넣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활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핸드폰에 패들렛 어플을 설치했는데요. 학생들이 올린 것을 핸드폰으로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알림은 무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싫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은 게 제 꿀팁입니다. 그리고 수업에서도 핸드폰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패들릿은 학생들과 수업할 때 유용한 부분도 있지만 교사가 이렇게 수업을 준비할 때 활용 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수업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 핸드폰에 있는 어플입니다.
오늘 연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